판사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삶이 담긴 장독을 보며 가난의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72번째 생일에 어머니의 뺨을 때려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복수를 시작할 500억 원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조용하고도 가장 통쾌한 복수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선자, 올해 72이에요. 서울의 화려함이 저 멀리 산등성이 넘어 희미한 빗무리로만 보이는 변두리,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의 낡은 집에서 저는 혼자 살고 있었죠. 온 세상이 재개발이니 뭐니 시끄러워도 우리 동네만큼은 딴 세상 같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솟아나는 아파트들 사이에서 잊혀진 섬처럼 말이에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여기도 곧 밀어버린다더라 수군거리긴 했지만 제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 집에서 제 삶을 이루는 건 두 가지 소리였어요. 하나는 삐걱거리면서도 규칙적으로 옷감을 물고 나가는 낡은 재봉틀 소리. 다른 하나는 마당 한편에 놓인 장독대 뚜껑이 아침 햇살에 달궈지며 내는 기분 좋은 침묵이었죠. 재봉틀은 평생 제 밥벌이였고 저 장독들은 제 자부심이자 혼이었어요. 먼저 간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고 제가 지켜온 삶의 방식 그 자체였으니까요. 사실 아주 젊었을 적에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채 잠들어 있는 낡은 역사책들. 저게 제 원래 꿈이었어요. 역사를 공부해서 연구원이 되고 싶었거든요. 예시아기를 파고들어 그 속에서 사람 사는 지혜를 배우는 일이 그렇게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민준이를 낳으면서 그 꿈은 저 장독대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둬야 했죠. 가족을 위해 내 꿈 하나쯤 접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제 이름 석자 대신 민준이 엄마, 그리고 나중에는 최 판사 시어머니로 불리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대기업 부장인 아들 민준이와 판사인 며느리 지연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죠. 그런 번듯한 자식들을 둔 덕에 남들이 저를 함부로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모든 게 바뀐 건 지연이의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부터였어요. 손주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며 아들네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이 나이에도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판사 며느리 뒷바라지하는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어깨가 으쓱했죠. 그렇게 저는 제 삶의 터전이었던 낡은 집을 뒤로하고 강남의 번쩍이는 고급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게 새로운 착취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제 하루는 새벽 5시 창밖이 아직 짙은 남색일 때 시작돼요. 곤히 잠든 아들 내외 깨지 않게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 가장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안치죠. 제 아들 민준이는 아침에 뜨끈한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넘기는 사람이거든요. 멸치, 다시마 듬뿍 넣고 진하게 국물을 우려내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요. 계란말이도 노릇하게 부치고 철마다 나오는 나물도 두어 가지 무쳐내면 정갈한 한식 아침상이 완성되죠. 그 사이 저는 다른 가스레인지 화구에 토스트를 굽고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요. 판사인 우리 며느리 지연이는 아침에 밥은 부담스럽다고 간단한 서양식을 먹거든요.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 부엌에 퍼질 때쯤이면 두 사람이 일어나고 저는 제 임무를 다했다는 생각에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요. 두 사람이 출근하고 텅 빈 집에는 다시 제 시간이 찾아와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거실 한쪽 고급스러운 소파와 어울리지 않는 낡은 재봉틀이 제 자리였으니까요. 아침 설거지를 마치자마자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동대문에서 받아온 옷감을 매만지며 해가 질 때까지 페달을 밟았죠. 이건 취미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노동이었고 저는 그 대가를 한 달에 한 번씩 며느리에게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건넸어요. 한 달 내내 쉴 틈 없이 일해서 번 돈을 두툼한 봉투에 담아 지연이에게 내밀면 지연이는 그걸 받아 세어보며 을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은 이것밖에 안 돼요? 좀 아껴 쓰셔야겠어요. 그러면 저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였. 그 돈 봉투에서
지연이가 다시 꺼내주는 빳빳한 5만 원짜리 두어 장. 그게 제 한 달 용돈이었어요. 마치 어린애에게 과자 사 먹으라고 푼돈 쥐어주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고맙다고 말할 뿐이었죠. 제 식사는 언제나 맨 마지막이었어요. 민준이가 남긴 찌개 국물, 지연이가 먹다 남긴 샐러드, 손주가 흘린 반찬 부스러기들을 한 그릇에 담아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먹었어요. 제가 정성껏 차려낸 따뜻한 밥상이 아니었죠. 그들이 남긴 차가운 잔반, 그게 제 몫이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옛말을 저는 정말 믿었거든요. 제가 가장 서러웠던 건 밥을 굶는 것보다도 그들과 함께 있지만 함께이지 못할 때였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건 잘 쓸 줄 몰라요. 전화 받고 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죠. 민준이랑 지연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 손에 든 작은 기계를 들여다보며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어요. 제가 무슨 좋은 일 있니? 하고 물으면 지연이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아,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차피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텐데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저와 그들 사이에 단단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죠. 균열이 명백한 파국으로 이어진 건 어느 주말이었어요. 지연이가 법조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죠. 저는 며느리 체면 세워준다고 며칠 전부터 장을 받아 갈비찜에 잡채, 온갖 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어요. 하지만 정작 손님들이 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마치 그 집의 가정부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문제는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 터졌어요. 지연이는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 기대앉더니 대뜸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아까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좀 난대요. 무슨 소린가 싶어 쳐다보는 제게 지연이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담그셨다는 그 장 있잖아요. 된장인지 뭔지. 거기서 나는 쿰쿰한 냄새요. 그건 제 낡은 집에 있는 장독대를 말하는 거였어요. 제 자부심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던 장독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런데 지연이의 다음 말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그 냄새 꼭 가난의 냄새 같아요. 저희처럼 사는 사람들 집에선 나면 안 되는 냄새라고요. 민준 씨와 제 사회적 지위에 흠집을 내는 냄새예요. 가난의 냄새라니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성과 시간이 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그 장독들이 가난의 냄새라는 한마디로 전부 더럽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네 집에서 손주를 보고 있었죠. 오후쯤 됐을까 이웃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댁, 집에 무슨 일 있어? 웬 사람들이 와서 장독을 다 실어내가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했죠. 허둥지둥 택시를 잡아 타고 제 낡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같았어요. 일꾼들이 제 분신과도 같았던 장독들을 마당 한가운데서 깨부수고 있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검은 장들이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지연이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며 저를 밀쳐냈어요. 잠시 후 트럭 한 대가 오더니 텅 빈 마당에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획일적인 플라스틱 통들을 내려놓고 갔어요. 제 인생의 역사가 사라진 자리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차가운 플라스틱 통들이 대신 들어선 거예요. 망연자실에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 늦게 퇴근한 지연이에게 달려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장독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지연이는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로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치우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그걸로 김치 담가 드세요. 이게 훨씬 현대적이고 위생적이고 또 저희의 격에 맞는 거니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을 들어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 눈을 피하며 아내의 편에 섰어요.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 이제 그런 옛날 방식은 좀 버릴 때도 됐잖아. 우리도 우리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좀 이해해줘.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 삶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마저 제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할 옛거루로 제 자부심을 자식의 체면에 흠집을 내는 거루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들의 화려한 아파트 속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날의 균열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배신과 모욕의 전조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 장독대 사건 이후로 저는 그 집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 앞에서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죠. 이전에는 그래도 식사 때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한두 마디 나눴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모든 대화는 그들의 손에 들린 작고 네모난 기계, 그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만 이뤄졌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아 있어도 민준이와 지연이는 소파양 끝에 앉아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피식 웃기도 하고 서로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소리 죽여 웃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저는 소외감을 넘어 비참해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만 다른 세상에 뚝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하루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무슨 그리 좋은 일이 있길래 둘이 웃음꽃이 피었니? 하고요. 그러자 지연이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 어차피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텐데요.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너는 늙고 무지해서 우리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 것만 같았죠. 저는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대화방이 있다는 걸요. 가족 단톡방이라고 하던가요? 저를 뺀 나머지 가족들만 들어가 있는 비밀의 방. 제가 거실에 함께 앉아 있는데도 두 사람은 동시에 핸드폰을 두드리며 미소를 짓곤 했어요. 분명 저에 대한 이야기도 그곳에서 오갔겠죠. 어머니가 또 저러신다. 정말 답답하다 같은 말들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쓸 줄 모른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아지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는 제게 와서 말하더군요. 주말 내내 아주 중요한 회사 연수가 잡혀서 집을 비워야 한다고요. 지연이는 판사들끼리 가는 중요한 세미나라고 했고, 민준이는 부장급 이상만 참석하는 리더십 워크숍이라고 했어요. 어찌나 심각하고 피곤한 표정들을 짓던지 저는 그 말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에 몸 상하지 않게 잘 다녀오너라. 집안일은 걱정 말고 하고 등을 두드려 주었죠. 그들이 떠난 집은 거대하고 적막했어요. 주말 내내 저는 그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죠. 쓸쓸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생하는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는 두 사람이 돌아오면 먹이려고 시장에 가서 토종닭을 사다 푹고와 백숙을 만들었어요. 인삼이랑 대추도 듬뿍 넣고요. 피곤하게 돌아올 아이들이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먹고 기운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월요일에 터졌어요. 오후에 잠시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 나갔는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척을 했어요. 어머님, 주말에 아드님네랑 제주도 잘 다녀오셨어요? 효도 여행 다녀왔다고 사진 올렸던데 어찌나 보기 좋던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주도라니요. 연수라던 사람들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그 작은 화면 속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효도 여행, 가족이 최고. 효도 여행. 부모를 위한 여행이라는 그 이름에 정작 그 부모인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에 없는 존재였고, 심지어 그들의 거짓말을 꾸며주는 배경에 불과했던 거예요.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피가 온몸에서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들은 저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저의 부재를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세상에 자랑까지 한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저는 이 가족에게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라는 걸요. 그날 저녁 제주도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는 여행의 피곤함이 아닌 햇볕에 기분 좋게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앞에 차려진 닭백숙을 보면서도 제주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제 상처받은 얼굴을 분명히 봤을 텐데도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어요.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계획을 꺼내놓더군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지연이가 서류 몇 개를 들고 와서는 말을 시작했어요. 판사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지금 타는 국산차는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다면서요. 옆에서 민준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자기도 이제 대기업 부장인데 후배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다른 부서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번듯한 외제차 한 대는 있어야 한다고요. 체면, 그놈의 체면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어요. 제게 돈을 달라는 거였죠. 제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먼저 간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다른 데 쓰지 말고 저를 위해 쓰라고 신신당부했던 비상금 예금 통장. 제 마지막 보루이자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그 돈을 그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방어선이었죠. 제가 망설이는 걸 보자 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미 앞에서 흘리는 자식의 눈물만큼 무서운 무기는 없다는 걸 그 아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어머니 소원이 아니셨어요? 이 차 한 대가 제 미래를 결정한다고요. 여기서 밀리면 저는 끝이에요. 이게 연기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어미 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옆에서는 지연이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거들었죠.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의 배신감으로 너덜너덜해진 제 마음을 아들의 눈물과 며느리의 가머니설이 사정없이 포위하고 압박해왔죠. 기댈 곳 하나 없는 그 거대한 아파트 안에서 저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어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남편의 채취가 묻은 낡은 통장을 꺼내 그들에게 건네주었어요. 통장이 제 손을 떠나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모두 빼앗겨버린 기분이었어요. 제 손에 남은 건 텅 빈 공허함 뿐이었죠. 마지막 남은 통장마저 아들 손에 넘어가고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며칠을 알아누웠죠. 텅 비어버린 마음처럼 몸에도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미라는 게 뭔지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 한 조각이 바스러지지 않고 남아있었나 봐요. 다가오는 추석, 그날이 제 72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어쩌면 그날은 다르지 않을까. 명절이고 내 생일인데 설마 자식된 도리를 잊지는 않았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어요. 지난 상처와 배신은 잠시 잊고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성을 다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추석 전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이게 어쩌면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픔도 잊었어요.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붙여지는 각양각색의 전, 달콤 짭짤한 양념이 쏙 배어들도록 정성껏 조린 갈비찜, 알록달록한 빛깔이 눈을 즐겁게 하는 잡채까지
민준이가 어릴 적 제 음식을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갈갈이 찢어진 제 마음을 끌어모아 차려낸 마지막 화해의 손길이었죠. 추석 당일, 지연이의 친정 식구들, 그러니까 제 사돈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집에 손님들이 북적이는 걸 보니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리려고 했을 때였어요. 지연이가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사돈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주 상냥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요? 너무 촌스러워요. 그러고는 뒤에 서 있던 가사도우미에게 눈짓을 했어요. 제 정성이 담긴 음식들은 상에 오르지도 못한 채 마치 부끄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양 주방 구석으로 전부 치워졌어요. 사돈들은 그저 못 본 척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러웠어요. 그래도 무너질 수 없었어요. 손주, 제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손주를 위해 몇 주 동안 틈틈이 깎아 만든 작은 오리나무 장난감을 품에서 꺼냈어요. 행여나 가시라도 찔릴까 맨질맨질해질 때까지 사포질을 하고 또 했던 제 손길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선물이었죠. 아이에게 그걸 건네주는 순간 지연이가 휙 하고 장난감을 채갔어요.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걸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세균 덩어리를 애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더러운 세균 덩어리. 그 말이 제 귀에 밝혀 떠나질 않았어요. 제 사랑이, 제 정성이 고작 더러운 세균 덩어리 취급을 받은 거예요.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지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계획한 사람처럼요. 사돈들까지 모두 들으라는 듯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어머니, 민준 씨랑 제가 상의를 좀 했는데요. 어머님 사시는 그 낡은 집 저희 명의로 이전해 주셔야겠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연이는 말을 이었어요. 거기에 저희 지위에 걸맞은 새 빌라를 지을 계획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낡은 동네 어머니를 사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이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저를 자식의 앞길을 막는 이기적이고 고집센 늙은이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재판하는 것과 같았죠. 저는 마치 피고인처럼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사방이 적인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제발 내 아들만큼은 아니라고 해다오.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엄마 편을 들어다오. 제 눈빛은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죠. 제 입에서는 겨우 신락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집은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 안 된다. 그때였어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게, 하지만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죠.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항상 제 앞길만 막으세요?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빌빌대는 게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아들은 자신의 모든 불행을 제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그 낡은 집 한 채를 내어주지 않아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라고 소리쳤죠. 사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했어요. 그들의 침묵은 동의였고 아들의 폭력에 대한 방관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넓은 거실의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요. 완벽한 고립이었어요. 절정은 그 직후에 찾아왔어요. 이성을 잃은 민준이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어요. 왼쪽 뺨에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죠.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 생일에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 늙은 어미의 뺨을 내리친 거예요.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민준이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짐짝을 끌 듯 저를 현관으로 끌고 갔죠. 저는
비틀거리며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제 몸을 감쌌어요. 민준이는 저를 복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듯 밀어냈어요. 듀.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문 너머로 제 심장을 갈갈이 찢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체면 다 깎아먹는 어머니, 오늘부터 이 집의 어머니 자리는 없어요.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산산조각 나버린 제 심장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내 아들. 그 아들에게 뺨을 맞고 생일날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눈물이 흐를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천천히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추석의 휘영청 밝은 달 아래에서 제 아내 어머니는 죽었어요. 한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던 희생적인 사랑은 그 닫힌 문 앞에서 산산조각 나 사라졌죠.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건 슬픔도 고통도 아니었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서늘한 분노와 결심이었죠. 추석밤 아들의 아파트 복도에 내동댕이 쳐진 후 어떻게 다시 내 낡은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희미해요. 정신을 차렸을 땐 텅 빈 집의 차가운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죠. 뺨에 남은 아들의 손자국은 이미 사라졌지만 심장에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시퍼렇게 멍들어갔어요. 며칠을 알았어요. 밥도 잠도 아무것도 제게 의미가 없었죠. 그저 캄캄한 방 안에 앉아 문이 닫히던 그 순간을 제 체면을 깎아먹는 늙은이일 뿐이라던 아들의 목소리를 끝없이 되새김질했어요. 제 인생이, 제 모든 희생이 그 문 한 짝으로 완벽하게 닫혀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시체처럼 지냈을까요? 먼지 쌓인 집안을 정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멍하니 돌아다니다가 남편이 쓰던 낡은 자개장을 열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죠. 낡은 사진첩, 빛바랜 편지들, 그걸 무심코 만지다가 손끝에 딱딱한 나무 상자가 닿았어요.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두던 상자였죠. 희망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저 먼저 간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 같은 거였달까요? 홀린 듯이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맨 밑바닥에 빛바랜 누런 대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딱 문서 한 장이었죠.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수십 년 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충청도 어디 허벌판으로 데려갔던 기억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남편은 여기가 좋다며 나중에 늙으면 다 정리하고 여기에 작은 집 짓고 조용히 살자고 했었죠. 그땐 그저 남편의 허황된 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땅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땅 문서를 손에 쥔 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지금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믿져야 본전이다. 이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라도 혹시 모르지 않나.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나오면 다행이라는 그런 신락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죠. 수화기를 드는 손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젊었을 적 시장 구석에서 함께 나무를 팔며 고생했던 친구, 경자.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었죠.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수십 년 만에 연락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제 안의 차가운 결심이 망설임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자니? 나야, 선자. 경자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그동안 어떻게 연락 한번 못하고 살았냐고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죠. 그저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장독대 이야기부터 추석밤의 따기까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덤덤하게 털어놓았어요. 경자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동정이 아닌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친구의 욕설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어요.
경자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당장 그 땅 주소를 대라며 자기가 책임지고 알아봐 주겠다고 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죠. 그러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자였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과 경악이 뒤섞인 그런 목소리였죠. 경자는 제게 일단 앉아서 들으라고 했어요. 선자야,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쓸모없는 땅 말이야. 그거 그냥 땅이 아니었어. 경자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거기가 세종시 신도시 개발 부지 바로 옆이야. 이번에 추가 확장 계획 발표되면서 내 땅이 핵심 상업지구로 지정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죠. 은행이랑 감정평가사 통해서 확인했어. 현재 추정 가치 500억 원이야. 500억. 그 숫자가 제 귀에 밝히는 순간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늘이 제게 내려준 기회였어요. 제 모든 걸 짓밟고 빼앗아간 그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되갚아 줄 수 있는 서늘한 심판의 칼자루였죠. 경자의 도움으로 저는 변호사, 세무사 같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면서 저는 또 다른 거대한 벽에 부딪혔죠. 그들은 이메일, 첨부 파일, 온라인 서명 같은 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썼어요. 저는 그게 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족 단톡방에서 배제되었던 그 서러움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 거대한 힘을 제대로 휘두르려면 제가 그들의 무기를 알아야 했어요. 다시는 무지하다는 이유로 투명 인간이 될 수는 없었죠. 그 길로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죠. 500억 자산가가 된 72살의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과 나란히 앉아 화면 터치하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도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복수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서류를 사진 찍어 첨부하는 법을 밤새워 연습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세상의 언어를 익히는 동안 저와 전문가 팀은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체면과 사회적 명분, 법이라는 이름의 그럴듯한 포장지를 갈갈이 찢어버리는 거였죠. 계획의 첫 단계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저는 박선자 자선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입회하에 재전재산 500억 원을 이 재단에 기부하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계약을 체결했죠. 재단의 설립 목적은 단 하나, 자식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쓰는 순간 펜 끝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서명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죠. 이 서명 하나로 법적으로 제 아들 민준이는 이제 제 재산을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가장 완벽한 덫이 그렇게 조용히 놓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일뿐이었어요. 법적인 준비가 모두 끝났을 때 저는 덫을 놓기 전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평생을 재봉틀 앞에 앉아 웅크리고 살아온 지치고 늙은 할머니일 뿐이었죠. 복수는 차갑게 식혔지만 제 모습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모습으로는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수 없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품위와 격이라는 갑옷을 저 역시 입어야 했죠. 경자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스타일리스트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평생 시장 옷만 입던 제게 비단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히고 투박한 제 머리를 우아하게 손질해 주더군요. 거친 손톱에는 고운 빛깔의 매니큐어를 칠해 주었고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전쟁을 위한 갑옷이라는 걸요. 더 이상 민준이 엄마가 아닌 박선자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선 제 모습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가 열렸어요.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연 기자회견이었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로 저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걸어 나갔어요. 제 입에서 나올 말이 곧 제 무기이자 그들의 심장을 겨눌 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준비된 연설문을 차분히 읽어내려갔어요.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한 늙은이가 남편이 남긴 땅이 우연히 큰 가치를 갖게 되었으며 이 행운을 저 혼자 누리는 대신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위해 전 재산 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어요. 모든 신문과 방송이 제 소식으로 도배되었죠. 사람들은 저를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등장, 우리 시대의 조용한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제 이야기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겸손하고 희생적이며 마지막에는 사회의 모든 것을 환원하는 숭고함까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제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모습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죠. 저는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제 등 뒤에 세우는데 성공했어요. 공개적인 공격과 동시에 저는 은밀한 반격을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이메일 작성법을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했죠. 수신인은 제 사돈, 그러니까 지연이의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내용은 아주 정중하고 간결했어요. 사부인, 사돈 어른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하지만 진짜 무기는 첨부 파일에 있었죠. 제가 밤을 새워가며 만든 엑셀 파일. 그 파일에는 지난 몇 년간 제가 재봉일로 벌어 지연이에게 건넨 돈과 같은 기간 지연이가 사들인 명품 가방, 옷, 구두의 목록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판사인 딸의 화려한 생활이 사실은 가난한 시어머니의 쌈짓돈을 착취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숫자가 똑똑히 증명하고 있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돈댁은 경악했죠. 딸의 부도덕함이 아니라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 자신들의 체면에 흠집이 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즉시 지연이에게 연락해서는 당분간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며 연을 끊다시피 했어요. 지연이의 가장 강력한 뒷배이자 동맹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죠. 동시에 제가 500억 기부 천사라는 소문은 법조계와 민준이의 회사에도 파다하게 퍼졌어요. 사람들은 민준이와 지연이를 볼 때마다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시다며 칭찬을 늘어놓았죠. 그 칭찬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내쫓은 어머니가 사회적 성자로 추앙받는 이 기막힌 상황을 그들은 어떤 표정으로 견뎌냈을까요? 그들이 저를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사회적 시선이라는 무기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제 얼굴과 500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순간 그들의 세상은 무너졌을 거예요. 자신들이 벌레처럼 취급하고 내쫓았던 늙은 어머니가 사실은 황금산 위에 앉은 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들은 패닉에 빠져 제 낡은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내버려둔 후 저는 새로 고용한 비서를 통해 그들에게 연락했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가장 비싼 한정식당. 그들이 평생 제 돈 없이는 와볼 생각도 못했을 곳으로 그들을 불렀죠. 약속 장소에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은 가관이었어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얼굴은 푸석하고 그들이 자랑하던 비싼 옷은 초조함에 구겨져 있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위험 있는 제 모습에 압도당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바닥에 무릎부터 꿇더군요. 그때부터 역겨운 연기가 시작됐어요. 그들은 눈물을 쏟아내며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자신들이 미쳤었다고, 귀신에 씌었었다고요.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아들과 며느리가 되어 평생 저를 모시겠다고 맹세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바닥을 지켜봤어요. 마치 수준 낮은 연극을 감상하듯이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침묵을 지켰어요. 그들의 눈물과 애원이 잦아들고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채울 때쯤 저는 비로소 움직였어요. 제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하나는 재전 재산이 박선자 재단에 기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 계약서 사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서 갓 발행한 수표 한 장이었어요. 얼어붙은 두 사람을 향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전 재산의 새로운 가족은 나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들이다. 그리고 이건 너희들 몫이다. 저는 수표를 그들 앞으로 슥 밀어주었어요. 수표에 찍힌 금액은 500만 원이었죠. 우리 모자 관계의 사망을 애도하는 내 조의금이다. 너희가 내게 보여준 효도의 가치는 정확히 이만큼이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거짓된 희망이 경악으로, 경악이 하얀 절망으로, 그리고 절망이 시뻘건 분노로 변하는 그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판사였던 지연이가 먼저 이성을 잃었어요. 그녀는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죠. 이건 무효야. 당신은 노망났어.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해. 그녀는 레스토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고급 식기의 격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어요.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스마트폰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과 품위가 바로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겨진 두 인간을 뒤로하고 방을 나왔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추태가 담긴 영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퍼져나갔어요. 요즘 세상은 참 무섭더군요. 손바닥만 한 기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실감했죠. 결과는 처참했어요. 현직 판사가 고급 식당에서 벌인 그 난동은 법조계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결국 지연이는 버티지 못하고 판사직에서 불명예스럽게 사임해야 했죠.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을 제 손으로 박살낸 셈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딸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된 사돈댁은 가문의 수치라며 지연이에게 등을 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아들 민준이의 삶도 무너져 내렸어요. 500억 기부 천사인 어머니의 뺨을 때린 아들. 그 꼬리표는 민준이가 다니는 대기업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나 봐요. 결국 권고 사직 형태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에게도 버림받은 민준이는 한때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의 한복판으로 추락했어요. 지금은 지방의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허름한 단칸방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죠. 가끔 제 재단 건물 근처를 배회하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차마 제 앞에 나설 용기는 없었나 봐요.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다만 한때 제 아들이었던 자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었을까요? 저는 재단을 통해 그들이 누구의 도움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를 익명으로 지원하도록 했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승리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마지막 아량이자 제 마음속에서 그들의 장례를 치르는 저만의 의식이었죠. 그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낸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도 조용하고 품위 있기로 이름난 성북동에 아담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정원이 딸린 집을 새로 마련했죠. 그 집의 1층 전체를 개조해서 제 오랜 꿈이었던 선자공방의 문을 열었어요. 그곳은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등을 돌린 채 외롭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평생 해왔던 것들,
즉 재봉 기술과 전통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물론 전부 무료였어요.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재봉틀 소리와 구수한 장냄새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옷을 만들고 장을 담그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픈 사연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의 등을 다독여 주었죠. 공방은 단순한 기술 교육장을 넘어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안식처이자 피를 나누지 않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갔어요. 어느 날 공방 식구들과 우리가 만든 물건들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곱고 정성 가득한 것들을 우리끼리만 나누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복지관에서 배웠던 스마트폰 기술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제법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인터넷 쇼핑몰,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열었죠. 박선자 명인의 손맛, 선자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든 수제장과 정성껏 지은 옷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500억 기부 천사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라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결과는 놀라웠어요. 주문이 전국에서 쇄도했죠. 며느리가 가난의 냄새라며 경멸했던 바로 그 전통장이 이제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귀한 물건이 된 거예요. 공방은 이제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훌륭한 사회적 기업이 되었고, 공방 식구들은 이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 당당한 생산자가 되었어요. 제 낡은 기술이 새로운 기술과 만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까지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제 제 삶에는 후회도, 미련도, 분노도 없어요. 가끔 햇살 좋은 날 공방 식구들과 함께 정원의 새장독대를 열 때면 구수하고 깊은 장냄새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요. 그건 더 이상 가난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명의 냄새이자 사람의 냄새, 그리고 행복의 냄새였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공방 식구들이 존경과 사랑을 담아 부르는 선자 선생님이자 이 새로운 가족의 든든한 중심인 박선자로 온전히 서 있어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그들 없이도, 아니, 그들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훨씬 더 찬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매일매일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야말로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완벽하고도 달콤한 복수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박선자 씨의 삶은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 더 찬란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죠. 결국 파괴가 아닌 사랑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어낸 것이 그녀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어요.